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분과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을 합니다. 오늘 농업 농촌의 길 2023 오늘 대주제가 한국 농업 농촌의 미래입니다. 도전과 대응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이 3분과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새로운 농업, 새로운 영농 주체의 육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 두 분의 발표와 네 분의 지정 토론, 그리고 또 프로에 계신 여러분들께 나중에 다 지정 토론이 끝난 다음에 질의 또는 토론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전체 주제 발표자 토론자는 나중에 이제 토론이 시작될 적에 별도로 안내를 드리고, 먼저 자리 배치상 먼저 발표자 두 분의 발표를 먼저 듣고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GSNJ에서 일을 하고 있는 권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 시간은 20분을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발표자, 첫 번째 발표자는 서울대 농생대 김태형 교수님, 새로운 농업기술 시대를 준비하자 하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고, 이어서 한국농수산대 교수로 계신 신용광 교수님께서 청년농 영농 승계 실태와 주요 정책 과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태형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걸로 해도 괜찮을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의 바이오시스템 공학과의 김태형이라고 합니다. 짧게 제가 잠깐 소개드리면은, 저는 올해 3월에 이제 임용이 됐고요. 임용이 되기 전에는 LG전자 인공지능연구소에서 한 10여 년간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용되고 나서 좀 느낀 점 위주로 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새로운 농업기술 시대를 준비하자이고요. 먼저 좀 제가 좀 살펴본 저희 현재 농업기계 산업 현황, 특히 국내 현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앞으로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좀 새로운 기술의 시대를 준비해야 될지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글로벌 마이크 괜찮은가요? 네, 글로벌 농기계 산업 현황은 이제 최근에 전국 경제인연합 보도 자료에서 나온 내용을 좀 참고를 했는데, 한 200조 규모의 시장으로 이제 대부분이 선진국 주요 기업들, 존디어나 그다음에 일본에는 쿠보다 이런 회사들이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성장률은 약 5.7%로 꾸준히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에 비해 한국의 이제 농기계 대표적인 농기계 회사죠. 대동이나 LS 엠트론, TYM 이런 회사들의 평균 매출 규모는 한 4조 원 20분의 1이니까 3, 4조 원 규모. 글로벌 3대 기업 평균 매출이 한 40분의 1 수준에 좀 불과한 상황입니다. 예, 한국 농기계 산업 현황은 내수 시장 규모가 이제 국제 글로벌 농기계 산업 현황에 비해서 2.3조 원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1.7%에 그치고 있고요. 5.7% 글로벌 산업 시장 규모에 비해 성장률이 좀 저조한 편이고요. 또 국내 농기계 회사들의 기술 수준도 선진국 대비해서 약 3년 정도 뒤처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을 100점으로 쳤을 때 한국은 약 한 81.4점의 수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농업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패러다임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요.
CES라고 이제 그 가전쇼 있죠. 그래서 가전 라스베가스에서 해마다 하는 이제 최신 기술을 발표하는 가전쇼가 있는데 올해는 그 존디어라는 최근에는 존디어사에서 그 최초로 제가 알기로는 농기계 회사론 최초로 그 기주 연설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제 뭐 다양한 몇 가지 예시들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뭐 존디어사의 이제 뭐 자율주행 트랙터, 그다음에 뭐 보쉬사의 어떤 그 잡초를 아주 정밀하게 검출을 하고 그 검출된 잡초를 정밀하게 뭐 레이저로 이제 제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드론, 중국 회사의 유명한 회사의 드론을 이용을 해서 농작물 병해충 방지를 한다든지, 뭐 수학 로봇, 그다음에 그 자원을 최적화하는 스마트 농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토양 모니터링, 이제 뭐 이렇게 뭐 이런 기계나 로봇이나 이런 드론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첨단 산업을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 중인데, 이제 그 이런 다양한 그 첨단 기술들의 그 공통점은 뭐 어떤 약간 그 인공지능이란 기술을 기반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농업 분야의 이제 인공지능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농업 인공지능 시장의 규모는 그 2022년에 약 13억 7천만 달러, 그 한국 돈으로 치면 한 1.5조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되고요.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약 23.3%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글로벌 그 농기계 그 성장률 한 5%에 비해서 훨씬 큰 수치이죠. 예, 이렇게 급격하게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고요. 예, 이렇게 시장이 성장되고 있는데 기술 경쟁은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뭐 정통적으로 이제 농업 기계에 강한 그런 회사들뿐만 아니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IBM, 그다음에 구글 같은 이런 회사들은 전통적으로 이제 그 인공지능에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회사들이 이제 농업이 스마트 농업이나 이런 쪽이 농업 인공지능이 이제 발달된다는 것을 이제 뭐 알고 있겠죠. 그래서 그 농업 쪽 사업에 계속 참여를 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 아래에 보이는 그림은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팜비트라는 어떤 그 서비스인데, 이거는 이제 다양한 농작물이 자라는 환경이 너무 다양하니까 그 각각 다양한 환경에서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 모델을 바로 개발을 해서 비전문가도 쉽게 쓸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플랫폼도 있고요. 왓슨이란 IBM의 이제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그 전문 뭐 의료 전문 그 질의응답 시스템이나 이런 전문가 시스템을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농업의 의사결정을 위한 어떤 플랫폼을 또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그 구글의 그 선행 연구 프로젝트로 이제 X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그 2-3년간 정도 그 농업 관련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다가 최근에는 그 알파벳, 구글의 지주회사죠. 그 알파벳의 그 산하에 지속 가능한 농업이란 주제로 미네랄이라는 또 회사를 런칭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그 농업 인공지능의 기술 경쟁은 점차 심화되고 있고요. 예. 그림. 예, 이렇게 경쟁은 또 심화되고 있는데, 또 인공지능 기술은 굉장히 빨리 발전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뭐 너무 막 일주일마다 새로운 기술들이 나와가지고 저 정신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와닿으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그 얼마나 좀 빠르게 발전을 하는지 좀 예시를 영상 생성 쪽에서 예시를 좀 가져와봤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영상을 좀 인공지능을 통해서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2014년도에 좀 획기적인 기술이 하나 제안이 되었습니다. 제너레이티브 어드버서리 네트워크 GAN이라는 이제 기술인데, 이 그림을 보시면은 굉장히 그 좀 해상도가 흐릿한 그림들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기초적인 수준에 해당됐죠. 그러다 한 3년 정도 걸려서 한 2017년도에 새로운 기술이 발표됐는데, 기존 기술들을 개선을 해서 사람이 봤을 때 굉장히 이제 고해상도로 보이는 좀 어색함이 없는 그런 이미지를 또 생성을 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0년도에는 보시는 그림은 이제는 그 사진을 어떤 객체가 있으면은 객체의 사진을
몇 장만 이렇게 찍어주면은 주변에서 그 사진들을 조합을 해서 이렇게 3D 모델을 합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개발이 됐어요. 이게 그 인공지능은 이제 데이터를 많이 필요로 하는데 이렇게 2차원에서 3차원으로 넘어가는 그 2차원의 어떤 생성에서 3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에 이제 그 기술 개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더 그 새로운 방법들을 발견을 해내서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이건 최근에 이제 서비스가 되고 있죠. 달이라는 그 서비스인데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은 그거에 맞는 텍스트에 해당되는 그림을 또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그림을 만드는 기술이 발표가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은 3D 모델을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이거는 이제 2020년도에 발표된 이 3D 그 오브젝트를 만들어내는 기술과 이 텍스트 이미지 이 두 개의 기술을 결합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3D 모델을 만들어내고 또 나아가서 2022년도에는 텍스트를 기반으로 이런 비디오를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22년도, 2021년도 이렇게 나온 건데 최근에도 이제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 거의 뭐 이제 기술이 뭐 발표가 되고 이제 상용화되는데 시간이 꽤 제법 걸렸는데 요즘에는 뭐 기술이 나오자마자 바로바로 상용화가 되는 이런 추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는 뭐 이유는 뭐 데이터, 뭐 IoT가 너무 인터넷도 발전하고 이제 IoT 센서 같은 것도 발전하고 카메라도 많아지고 이런 데이터 가용성에 대한 뭐 원인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컴퓨팅 파워, GPU의 발전도 굉장히 있을 거고 당연히 그 연구자들의 노력을 통한 그 알고리즘의 개선도 있을 건데 그 중에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인공지능 분야에 약간 좀 특수한 이제 어떤 문화가 있는데 그 서로 이제 공유를 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기술을 발표를 하면은 그 기술을 발표하고 그걸 꽁꽁 숨기는 게 아니라 논문을 발표하고 그 소스 코드를 함께 공개를 해요. 공개를 해서 그러면은 그 소스 코드가 있기 때문에 후속 연구자들은 그 논문 자체, 연구 자체의 재현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걸 빠르게 재현을 하고 다 자신의 후속 연구를 또 진행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뭐 최근에 그 챗GPT 같은 거 굉장히 잘 아실 텐데 이제 그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이제 챗GPT를 만들었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한 회사예요. 오픈 AI는. 근데 그 챗GPT를 만든 그 트랜스포머라는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은 이제 구글에서 처음에 제안을 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기반으로 또 오픈 AI 그러니까 MS가 지금 장사를 잘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요. 어쨌든 간에 그 논문의 저자들은 본인의 기술을 홍보를 하려고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공유를 함으로써 다른 연구자들이 굉장히 빠르게 그 기술을 캐치업하고 또 후속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는 이 인공지능 기술의 현황 속에서 그래도 저희 한국이 그 어떤 인구수에 비해서는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보이는 자료는 토털스라는 어떤 그 분석 회사에서 그래도 꽤 공신력이 있는 분석 회사에서 내는 자료인데요. 한국은 그 6위로 뭐 인공지능 인재, 인프라, 운영 환경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그 6위에 지금 현재 랭크가 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인공지능 기술이 빨리 발전을 하고 그래 한국은 제 생각에는 그래도 제법 더 잘해야겠지만은 제법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한국의 어떤 농업 인공지능 시장 쪽에서는 이렇게 인공지능 저희 기술력이 크게 이제 발휘가 못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런 농업 인공지능에는 좀 제가 도전해야 될 몇 가지 과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농업 도메인의 지식 부족입니다. 이제 제가 그 한 10여 년간 그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원으로 이제 있다가 서울대학교에 그 농업 관련 학과에 이제 교수로 이제 재직을 하게 되었는데 저도 이제 막상 그 학교에 왔지만은 그 농업 쪽에 사실 제가 아는 게 많이 없어가지고 혼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 농업에 뭐 작물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재배 환경도 있고 경작 방법도 다양하고 이것들에 맞는
그 AI 기술들을 개발을 해내야 되는데 이것들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 AI 기술을 적용하거나 개발을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반면에 이제 또 농업 도메인의 전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인공지능 쪽의 기술이 아무래도 좀 부족하시다 보니까 이런 그 농업 인공지능 개발 자체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첫 번째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농업 분야에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환경이 너무 다이나믹합니다. 작물의 성장이 이제 날씨나 기후, 토양 등 다양한 자연 환경 요인을 받는데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열심히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AI 기술을 개발을 해도 이제 막상 또 다른 나라나 혹은 다른 지역에 가거나 아니면 날씨가 바뀐다거나 토양의 상태가 어떤 경작으로 인해서 계속 변한다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영향이 너무 많이 받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고려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그 요인으로 인해서 또 데이터의 어떤 한정성이라는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이 아시겠지만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은 이제 그 안에 특히 기계학습 기술은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모델이 학습을 하고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렇게 재배 환경이나 경작 방법도 다양하고 작물도 다양하고 그 다음에 그 날씨나 이런 것들에 대해 모든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하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이 모든 환경과 작물을 통틀어 가지고 데이터를 모으고 이것을 기계를 학습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모으는데 이제 어려움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도전 과제들이 있는데 이런 도전 과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좀 자세를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최근 인공지능 기술 중에서 가장 이제 뭐 유명한 거죠. 딥러닝이라고 아마 그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딥러닝이란 기술은 굉장히 강력해서 입력과 어떤 출력 레이블이라고 하죠. 출력을 쌍으로만 제시를 해주면은 그 둘 사이의 관계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이는 예시는 이런 그 고양이 사진이 들어갔을 때 얘가 고양이다라고선 출력으로 그 제시를 해주면은 앞으로 새로운 고양이가 들어오면 걔를 고양이라고 맞출 수가 있는 거죠. 혹은 뭐 이런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고양이가 어디 있어라고 위치를 알려주면은 새로운 또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그 고양이의 위치를 이제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뭐 농업 쪽에서 많이 활용하는 예는 그 어떤 질병이 있는 그 잎사귀들을 많이 모아놓은 다음에 이런 잎사귀의 모양은 A라는 어떤 질병이 있어라고 그 데이터를 제시를 해주면은 그 둘 사이의 관계를 아주 잘 학습을 하고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 데이터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이제 모아서 이거를 학습을 해줘야 되는데 바이러스 이런 그 데이터를 모으는데 사람이 한 명 하나하나 데이터를 라벨링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나 이런 식물병의 진단 데이터를 만드는 거는 어떤 전문적인 전문가가 이것을 보고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입력과 출력상을 제시를 해주기 어려워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달이나 아니면 챗GPT나 이런 그 굉장한 기술들이 이제 그 성공을 이제 거두고 있는데요. 어떤 성공을 못하다가 그런 인공지능 기술들의 성공 전략은 이런 어떻게 이 라벨링된 입력과 출력상을 너무 많이 제시해주지 않고 그러니까 데이터가 부족한 데이터를 어떻게 극복하고 학습을 할 것이냐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기술들은 뭐 자기지도 학습, 전이 학습 뭐 이런 기술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예전에 인공지능 기술이 이 데이터 쌍을 제시를 해줬을 때 이 학습을 주로 많이 다루고 있었다면은 최근에 이제 최신 기술들은 이런 데이터들의 부족한 것을 어떻게 극복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저희가 특히 농업 같은 분야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분야에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뭐 조금 더 예시를 들면은 뭐 지금 경작지 그 자율주행 트랙터에 이제 뭐 경작지를 이제 알아내야 되는데 이게 뭐 작물이나 토양의 이제 환경에 따라서 계속 환경이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환경들을 고려를 하려면은 할 수 있으려면 데이터의 부족을 극복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는 이제 뭐 2, 3년 된 과거의 인공지능 기술들이 아니라 최신의 인공지능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좀 저희가 팔로우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 현재 이제 기술 개발되고 있는 인공지능 이제 기술들은 사실 그 기술을 개발하시는 분들이 이제 농업을 고려를 하고선 개발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분명히 농업에서 풀어야 될 문제는 컴퓨터공학이나 다른 인공지능 분야에서 풀고 있는 문제와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업의 특수성이 고려된 인공지능 기술들의 직접적인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 현재 그 국내 농업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근데 뭐 아시겠지만은 저희 한국의 그 농업 산업은 상당히 좀 쇠퇴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GDP 비중이 2019년 기준으로 약 2%에 불과하고, 이렇다 보니까 그 전반적으로 일단 인력이 부족합니다. 이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농업 인공지능을 이제 직접적으로 연구하는 어떤 연구자들도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다른 AI 쪽 전문가들과 협업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또 농업 분야의 그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농업 지식이 소외된 인공지능 기술 개발이 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경쟁력, 앞으로 농업 인공지능 분야가 계속적으로 발전을 해나갈 건데, 또 다시 저희 한국이 좀 그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근데 하지만 국내 그 인공지능 기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농업과 인공지능 융합 인재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양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농업 분야에 이제 다양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그 인공지능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하고 있는데, 이제 현재 이제 인공지능 기술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가상 세계에 머무르고 있어요. 챗GPT 보면은 저희가 인터넷상에서 뭔가 글을 치고 응답을 받아내지, 그걸 가지고 GPT가 이제 농사를 지게 할 수는 없잖아요. 농사를 실제 지으려면은 그 농장에서 센싱도 해야 되고, 센싱을 기반으로 AI 기술을 이용해서 분석도 하고, 분석이 되었으면 그것을 기반으로 다시 액추에이터, 로봇 같은 액추에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환경에 적용을 해야 되는 이런 단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AI 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런 건 아니고, 이 다양한 분야, 다양한 농업의 가치 사슬 분야의 전문가분들과 이제 융합을 통해서 그 농업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요. 이것을 위해서도 전문가들의 상호적인 이해와 어떤 간접적으로 따로따로 개발한 다음에 단순하게 합치자 이런 쪽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서로 참여를 해서 융합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빅데이터의 생태계라는 게 있는데, 빅데이터 생태계는 데이터를 모으고 데이터를 많이 모음으로써 저희가 새로운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그 서비스를 활용을 함으로써 다시 또 다른 새로운 데이터가 모이고, 그러면 이렇게 AI가 점차적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전을 해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그림은 챗GPT가 나온 다음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새로운 서비스나 이게 산업에 대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챗GPT가 쏘아올린 어떤 작은 공이랑 큰 공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일주일마다 새로운 스타트업이 수십 개씩 생겨날 정도로 큰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도 궁극적으로는 AI 농업 인공지능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전문가들이 협업을 해서 이런 빅데이터 생태계 확립에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급하게 진행을 했는데 결론 밑에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현재 국내 농업 산업이 좀 침체되어 있고 이런 성장률도 저하되어 있는데, 이런 와중에 어떤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 기반으로 농업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고 기술 경쟁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상황에서 그 인공지능과 농업을 따로 개발할 게 아니라, 따로 연구할 게 아니라, 농업의 특수성이 고려된 인공지능을 직접적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상호 간의 융합을 통해서 그 국제적 경쟁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국농산대학교의 신용관 교수입니다. 지금까지의 오늘 오전 섹션부터 제가 계속 듣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그 농업농촌이 가야 할 이제 개론과 관련된 내용이었고, 이번 발표는 사실은 이 청년 농업인의 영농성계를 어떻게 할 거냐, 좀 강론에 관련된 내용이라 오늘 발표를 하면서도 이게 주제가 맞는 건가라는 고민을 좀 하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좀 준비해
하고 또 부탁을 받은 게 사실은 지금 청년 농업의 영농 승계 실태 예. 예. 예, 그 제가 앞에 보면서 같이 하려고 마이크를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청년농업의 영농 승계 실태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발표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분석한 데가 2주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제대로 분석도 좀 안 돼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오늘 발표를 좀 하고 코멘트를 좀 받아서 좀 더 보완을 해 나가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안 되네요. 예, 제가 오늘 발표될 내용은 크게 이제 목차는 이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왜 이걸 하고 있느냐라는 연구 필요성, 그리고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는 내용들에 관한 결과를 좀 같이 공유를 좀 하고요. 그리고 이 공유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정책 이슈를 어떻게 좀 도출을 할 것이냐,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경영주 연령별로 농가 비율을 좀 보게 되면 1990년도에 비해서 지금 2020년까지 65세 고령 농가의 비율입니다. 90년도에 18% 정도였는데 지금 한 56% 정도가 되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한 몇 년간은 더 지속적으로 이 65세의 고령농의 농가가 증가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고령농 하게 되면 대부분의 생각이 아무래도 고령농이 되게 되면 노동력 부족, 그리고 생산성 부족, 뭐 이런 생산성 저하 이런 쪽 측면에서만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고령농이 되면 이 고령농들은 이제 은퇴를 하셔야 되니까 이 은퇴를 하시면 그 생산 기반은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을 좀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65세 이상의 이제 56%를 차지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경지 면적을 75세에 은퇴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경지 면적이 논하고 밭을 합쳐서 한 30만 헥타르 정도가 됩니다. 30만 헥타르면 어느 정도냐면 2020년도에 농업 센서스 조사에 의하면 전체 농경지 면적이 150만 헥타르니까 한 20% 정도. 그래서 논밭의 한 20% 정도가 앞으로 그 10년 안에 이제 어떻게든 승계를 하든 이양을 하든 이렇게 이제 해결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고령농의 문제가 생산성의 문제만으로 볼 게 아니고 이제는 농업 기반을 어떻게 유지하고 보존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러한 고령농들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자산들을 어떻게 후계자들한테 물려줄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된 정책들도 정부에서도 이제 후계농과 관련된 정책들이 또 있고 또 은퇴하시는 농업인에 대한 정책들도 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이 국내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해외에도 뭐 EU라든지 프랑스, 영국, 미국 또 일본도 이러한 정책들을 다양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좀 논의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우리가 영농 이양을 할 때는 단순하게 이런 자산이라든지 아니면 각자 강론을 얘기하기보다는 좀 총합적으로 이 후계 농들이 느끼는 문제들은 뭐가 있을까, 이런 걸 좀 총합적으로 같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측면을 가지고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됐다고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할 내용은요, 우리가 이제 설문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의 내용을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할 내용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200명을 조사할 예정이었고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오늘은 186명에 대한 설문 내용이지만 지금 현재 조사는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하고 우리 지금 한 내용하고 크게 바뀌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학교에 졸업하는 졸업생들에 대해서 영농승계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시행 중인 영농 정책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새로 도입될 정책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크게 이 세 방향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추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의 정책 과제를 어떻게 좀 도출을 할 것이냐, 그런 검토 내용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설문조사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총 5일간 실시를 했고요.
네이버 폼을 위한 모바일 설문조사를 이용을 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소득 종목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이 뭐 비슷합니다만은 식량작물 그리고 채소하고 특작, 축산, 유통가공 및 체험 이 한 3분의 1씩 정도 한 30%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성별은 대부분이 20대가 가장 많았다는 거고 그리고 20대하고 30대가 전반적으로 한 90% 이상을 차지했으니까 대체로 한 젊은 후계농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이었다로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영농 경력은 보통 10년 미만, 6년에서 10년까지가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또 5년 이내도 많았기 때문에 10년 이내의 농가들이 한 80% 정도 90% 되고요. 부모님의 연령들 때도 이제 50대에서 60대 또 뭐 70대도 있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이제 60대가 많기 때문에 60대 이분들의 이제 그 이양 승계의 문제도 있다. 영농 지역은 지금 현재 부모님의 연고지에서 영농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걸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농공사의 경영체는 대부분이 이제 개인 농장이었고요. 그리고 한 16% 정도는 이제 법인체, 지금 현재 법인 형태의 경영체로 이제 승계가 이루어지는 농가들도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지만 어쨌든 본인 이름으로 된 경영체가 등록이 돼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한 73% 정도가 경영체 등록이 있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경영체 등록이 한 70% 정도 되지만 요거는 아마 지금 정책 과정상 뭐 경영이양 직불제나 뭐 이런 직불제를 받으려고 그러면 본인 경영체 후계자 경영체가 등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마 요 경영체 등록이 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본격 이제 영농 승계를 할 때 어떻게 영농 승계를 시작을 했느냐라는 질문이었는데요. 대부분 처음 시작할 때는 부모님 농장을 좀 도와주는 형태로 시작을 많이 하고 그렇지만 이 농지를 구입한 후에 본인이 시작을 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창업농 형태가 되겠죠. 창업농도 한 30% 정도 비율을 좀 차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영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분적으로 경영권을 이양하고 있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한 70% 정도가 부분적으로 이양을 하고 있고 또 아직까지 그 창농을 위한 법인 취업도 한 13%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산의 영농 승계 방식은 대부분이 이제 가족 내 정려나 상속이 가장 많았었고요. 여기서 앞에 보시면 창업농 형태가 많았기 때문에 이 창업농 같은 경우에는 창농 후 뭐 농지를 구입하는 형태 이런 형태도 한 3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자산 승계에 필요한 자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가족 내 정려나 상속이 많았고요. 또 그렇지만 그 외에 이제 금융기관에 차입을 하는 경우, 이제 담보를 제공을 하고 차입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도 좀 있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승계 농장의 농지 규모인데요.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 농장을 승계할 때는 농지가 있고 농지 이외에 자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보면 그 1억 미만도 좀 많았지만 그렇지만 5억에서 10억 사이의 농지 정도가 많았고 또 특히 농지 이외에 자산 뭐 농기계라든지 뭐 이런 창고라든지 이런 자산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자산들도 한 1억 원에서 한 5억 정도. 자, 어떻게 보면 좀 매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가운데가 평균이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자산 승계의 공제 한도가 15억입니다만은 거의 지금 다 오지 않았을까 일단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부모의 영농승계 이유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영농승계한 이유는 대부분이 이제 고령화,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농업은 정년이 없다고도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70대 중반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의 이제 그 은퇴를 생각을 하시니까 고령화로 영농 능력 부족이 가장 많은 걸로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영농 이용 은퇴한 이후에 뭘 하시냐, 어떻게 생활을 하시냐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요거는 이제 복수 응답이었습니다. 한 두세 가지 정도를 같이 응답한 분들이 많았는데 가장 많은 응답은 아직도 부분적으로 영농을 지속하고 계시다. 요거는 앞에 그 1주제 오전에 섹션에서도 말씀하셨을 때 그 은퇴농들이 지금까지 받아왔던 그 영농과 관련된 농업 관련된 혜택들이 있었는데 이런 게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그런 혜택들이 전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어느 정도까지 이제 감안을 해서 조금이라도 영농을 지속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 부분적 영농 지속 이외에 좀 가장 크게 작용했던 게 모든 걸 이제 자녀에게 이양을 하고 자녀에게 생활비를 충당하는 형태. 이런 형태도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그 승계 과정상의 애로 사항인데요.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교류 문제라든지 지역과의 갈등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는데요. 그렇다고 매우 그렇다가 과반을 차지한 50% 이상을 차지하는 데가 승계자 이외에 부모님의 의사결정 소통 문제. 요게 이제 가장 크게 좀 작용을 했고요. 두 번째는 정려나 아니면 상속에 대한 법률 정보 부족 문제, 그리고 시설 투자에 대한 운영 자금 부족 문제, 그리고 농지 구입 문제 이런 파트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워하는 형태가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나타났고요. 또 반대로 이쪽 그 지역 주민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의외로 승계자 이외의 자녀와의 유산 갈등 이런 부분들은 애로사항이 좀 적은 것으로 일단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건 뭐냐라는 애로사항에 대한 건데요. 첫 번째가 아시겠지만 부모님과의 생활 방식이나 아니면 의사 결정의 차이가 가장 크게 애로사항이 크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영농 지식이나 아니면 이런 지식 부족 문제. 그리고 세 번째가 자금이나 상속세 부족 문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농상의 애로사항은 단순하게 그냥 토지나 이런 자산 승계의 문제뿐만 아니고 그 외에 뭐 부모님과의 의사결정 문제라든지 아니면 영농 기술에 관련된 무형의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떻게 같이 승계를 해줄 수 있느냐를 좀 모색을 할 필요가 있다. 일단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까지의 이제 청년 농업 지원 정책을 우리가 정부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한 9가지 정도의 각각의 경영체에 대해서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지금까지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4분위 표에 이렇게 나타내면 이쪽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정책의 중요도가 높다고 농가들이 평가한 거고 또 위로 가면 갈수록 지금 충분히 제공이 되고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보면 단순하게 이거는 이제 비례적 상대적인 결과입니다만은 절대적인 결과는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충분성 및 측면에서는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특히 좀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얘기했던 거는 충분히 제공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하는 농장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런 가계 승계 문제라든지 아니면 원스톱 종합 지원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농지 취득 임대 알선 문제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문제들이니까 요거를 충분히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요 위쪽으로 좀 갈 수 있는 정책들을 좀 도모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직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영농 상속 이후의 상속 공제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이 이제 5억 이하의 공제 세액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납부를 안 한 농가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자기가 적립한 자금, 적립 자금을 활용을 해서 납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행 영농 상속 공제 금액에 대한 평가인데 대부분은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농가도 있지만 잘 모르겠다고 평가하는 농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 아직까지는 뭐 상속 공제 한도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규모가 좀 커지는 농가들 또는 범위를 좀 확장하는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평가를 하는 거 있었고요. 또 반대로 한 22% 정도는 지금 현행에도 만족한다. 규모가 좀 작은 농장들은 지금 현행에도 충분하다라는 평가들도 있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확대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라고 질문에서는 농장 규모가 아무래도 많이 확대되었고 또
그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영농성계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농장에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서는 한 50% 정도는 자기가 이제 주도적으로 우리 집에 농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만을 참가하는 농장들도 그냥 한 4분의 1%, 한 25%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 졸업한 영농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주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보여주고요. 그와 관련된 대가는 어느 정도로 받고 있느냐라는 얘기에서는 정기적으로 받는 농가가 41%고요. 그리고 비정기적으로 받는 농가도 한 37%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받지 않는 농장도 사실은 2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일단 영농은 하되 급여를 받지 않는 농가, 이런 농장에서 아무래도 그 부모와의 갈등 문제,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그 농장 경영에 참여한 대가는 어느 정도가 되느냐라는 질문이었는데요.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한 2,4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단순히 평균을 봤을 때, 그러면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지 않는가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러한 역할이나 이런 게 사실은 문서화되지 않고 그냥 그 구두로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그 불확실한 그런 문제들이 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불만 요인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농업을 하고 있는 청년 농업들이 제3자 승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필요하다 또는 매우 필요하다고 평가하는 농장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렇지만 3자 승계에서 애로사항은 뭐가 있을까라는 질문에 의하면 가장 큰 게 사실은 그 3자 승계를 했을 때 승계한 승계자들의 이양철회의 두려움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애로사항이 있는 게 이제 가족들, 승계하지 않는 그 다른 가족들이 반대를 할 것이다, 이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농업법인 그러면 설립 후에 3자 승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뭐 효과적이다 또는 미효과적이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한 60% 정도는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이렇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75세 이상의 은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앞으로 한 10년 정도가 되게 되면 논밭을 합쳐서 지금 현재 경제 규모의 한 20% 정도가 어떻게 해든 승계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그 우리가 영농 승계를 고민할 때는 단순히 첫 번째는 자산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렇지만 제3자 승계를 고민했을 때는 이런 자산을 단순하게 자산이라는 게 개인 승계일 때는 가족에 줄 수 있지만 제3자 승계는 이런 자산을 어떻게 승계를 해야 될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일단 먼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 자산뿐만 아니고 이게 그 좀 촉진을 하려고 그러면 그 자산 위에 다른 지원 정책들이 좀 필요하고, 이 지원 정책들은 이양농에 대한 지원 정책인지 아니면 성계농에 대한 지원 정책인지를 좀 명확히 해서 어디에 우선순위가 좀 있는지를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두 번째 결론이고요. 세 번째, 그 외에 이제 장애 요인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가족 간의, 부모 간의 문제라든지 이런 컨설팅 문제, 또 의사소통과 관련된 자문들, 뭐 우리도 학교 재학생에는 부모님 졸업하기 전에 그 부모님들과 같이 대화하는 이런 자리를 마련합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좀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런 의사소통 문제, 그리고 그 법률과 관련된 또는 경영기술과 관련된 이 정보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검토를 해볼 게 오늘 오전 섹션에서 나왔습니다만은 농업인의 개념, 역할 뭐 이런 쪽에 나왔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영농 승계를 할 때는 가족 승계만을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렇지만 가족 승계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영농 규모가 작기 때문에 지금의 소농 형태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후계자가 없는 농장들은 사실은 그 영농 승계를 하기도 어려운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럴 경우에는 뭐 해외에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뭐 법인화에 의한 승계라든지 아니면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며칠 전에 좀 연락을 해봤습니다만은 이 법인화의 단계를 넘어서 이제 법인들끼리 MMA를 하는 단계까지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경영체가 개인이냐 아니면 법인이냐의 문제를 좀 더 고민해 볼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금 단순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원고를 정리해서 탈고해서 오늘까지 발표하는 데까지 2주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제대로 된 그 서베이나 이런 걸 좀 못했지만 오늘 코멘트를 주시는 걸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연구의 발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발표가 끝나고 이제 지정 토론자 네 분을 모셨습니다. 그러면은 뭐 발표자 두 분은 이미 제가 소개를 했고요. 그 토론을 하실 네 분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왼쪽 제일 여러분 오른쪽 제일 끝에 계신 한농연의 정책실장으로 계신 우리 최병진 실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동현 중앙연합회 최범진 정책조정실장입니다. 그 옆에는 그 단국대학교 양성범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국대 양성범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책자에는 다른 분으로 좀 되어 있는데 그분 사정상 우리 양성범 교수님으로 모셨고요. 그다음에 제 오른쪽에 김태형 교수님 옆에 오른쪽에 계신 분은 농촌진흥청 농가원에 계신 조영빈 부장님 모셨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보시기에 제일 왼쪽에 계신 분 농식품부의 스마트 농업 정책 과장으로 계신 이정삼 과장님 모셨습니다. 먼저 오늘 그 토론자 네 분은 두 분 발표자 중에서 이제 어떤 특정한 그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해주셔도 괜찮고 또 두 분 모두 두 발표에 대해서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토론은 시간 제약상 한 5분 내로 말씀해 주시고 결코 7분은 넘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적에는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마이크 이게 버튼을 누르면은 빨간불이 들어올 겁니다. 빨간불을 누르시고 말씀해 주시고 말씀이 끝나면은 이걸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서 마이크를 꺼주시면은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 왼쪽 신용광 교수님 왼쪽에 계신 단국대학교의 양승범 교수님부터 먼저 토론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두 분의 주제를 잘 들었고요. 어떻게 보게 되면 두 주제가 좀 결이 좀 다른 주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 농업 농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겠죠. 하나는 약간은 이제 좀 멀게만 느껴지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좀 트렌드화되고 있는 이제 우리가 그 농업에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거고 한쪽은 정말 노동력에 기반이 돼서 향후에 어떤 생산 기반까지 가야 될 고려해야 하는 영농 승계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발표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른 이견을 제시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우리 전체가 좀 같이 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좋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이런 트렌드가 가는 건 참 좋은데 과연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갖고 가야 될 것이냐. 우리 농업에서는 그냥 농기계, AI, 스마트팜 이렇게 가니까 우리도 막 거기 따라가야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 그 농업 현실을 보게 되면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그 농가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 그러면 조금 더 우리의 입장을 고려해서 좀 그 어떤 기술화가 좀 돼야 되는 것 같고 그런다 해서 우리가 너무 늦게 가는 것은 또 세계 경쟁력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랬을 때 이제 우리가 타겟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보게 되면 농기계 같은 거 대형 농기계 같은 걸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그
논농업에서는 감당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을 겁니다. 그런다 해서 그걸 개발 안 할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명확한 타겟팅 하에서 이런 기술들이 이제 개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 중에 나왔지만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또 수집한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하고 그 다음에 해석하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데이터 수집 자체가 원활하게 될 것이냐. 이건 굉장히 한계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농정 분야에서 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 발표해 주신 우리 그 심영광 교수님 쪽에서 나오는 영농승계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 거죠.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근데 이제 어떻게 현실적으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10년 후게 되면 30만 평 정도가 날아간 뭐랄까 대상이 된다. 이것은 우리 농지의 전체 20%가 됐다면 굉장히 큰 문제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승계를 하게 되면 보통 이제 가족 승계를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그 승계에 있어서 이것 또한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목표가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어떤 자산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농업 기반에 대한 그 어떤 지속적으로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족뿐만 아니고 제3자한테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각각에 대해서 아까 마지막 결론을 말씀하셨지만 이양자에 대한 입장도 있고 승계자에 대한 입장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균형을 갖는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족 그 승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쉬운 편이지만 우리가 제3자 승계 같은 경우는 좀 어렵죠. 대상자를 찾는 것도 어렵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의무를 다할지 어쩔지. 근데 아까 말씀하신 법인화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은 그 이양자와 승계자를 매개하는 어떤 거래소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준다 그러면 좀 정책적으로 좀 도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론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토론자로 농촌진흥청의 농가원에 계신 조영빈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예, 농촌진흥청 조영빈입니다. 예, 저는 제가 실무에서 스마트팜 빅데이터 업무를 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을 첫 번째 발표자의 자료와 연결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 인공지능이란 게 뭐 어린아이 수준도 있을 것이고 또 학습을 많이 한 또 대학생 수준도 있을 것인데 이제 그 구분은 앞에서 교수님 말씀처럼 좋은 데이터, 또 다양한 데이터를 얼만큼 확보하느냐 달려 있다고 말씀을 주셨고 데이터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교수님께서는 또 자기주도 학습, 전이학습 말씀하셨는데 그 방법을 좀 굉장히 궁금했는데 나중에 기회 있으면 또 그런 부분도 이렇게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똑똑한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식의 데이터 수집, 내용, 체계를 가져가야 될 것인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일단 그런 것 같아요. 나한테 비용이 절감되고 수량이 높아지고 품질이 높아져서 좀 돈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관점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바라볼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데이터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확량 데이터하고 품질 데이터인 것 같아요. 그럼 수확량 데이터는 어떻게 얻을 것이냐? 제가 볼 때 최근에 보면 이제 벼 수확량을 수집하기 위해서 계측 자동으로 수집하기 위해서 콤바인에 계측 장치하고 ICT 등을 해서 자동으로 구획을 정해서 어떤 필지에 어느 구획이 얼만큼 수확량이 나왔다 이런 데이터를 이제 뭐 연구해서 얻고 있잖아요. 마늘, 양파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뭐 저희 청도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지만은 뭐 1년 있으면 어떤 두둑에서 얼만큼 수확량이 나왔다. 그러니까 그 필지 등등에서 이제 수확량 데이터를 얻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농식품 중심으로 스마트 APC를 좀 구축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사실 중요한 품질 데이터들이 어느 농가의 필지까지 가면 좋겠는데 어느 농가의 사과의 품질 데이터
이런 것들이 이제 모이는 것 같고요. 지금도 뭐 수기로는 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떤 농부가 매달 몇 주에 토마토를 얼마큼 팔았는데 거기에 가면은 뭐 품질이 특품, 중품, 상품 이런 식으로 전표 정도로 이렇게 정리되는 그런 그 APC 데이터도 있어요. 그래서 품질 데이터는 APC를 통해서 농가 데이터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근데 문제는 앞에서 교수님 말씀했던 인공지능 DNN 딥러닝 학습 기술이 매우 강력하지만 농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예측보다는 처방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수확량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인풋 데이터의 조합을 생육 단계마다 하라고,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이제 농민들은 우리한테 묻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농업 분야에서 처방 농업을 위해서는 DNN도 일부 역할이 있겠지만 DNN이 갖고 있는 현재의 인풋 부분에 있어서 블랙박스 어떻게 하라고라는 답을 못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인공지능 공부하시는 여러 교수님들과 저희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인풋인 가령 양수분과 병해충을 통제하는 부분과 수확량 품질과의 관계가 인터벌이 길기 때문에 생육 단계별로 우리가 중간에 생육 데이터를 얻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 생육 데이터가 어떤 생육일 때 수량과 품질과 가장 연관성이 높냐, 이 연관성을 전제하에서 적정 생육 데이터를 얻어야 되는데, 이 적정 생육 데이터도 얻기 위해서 관련된 액추에이터, 이 방식도 저희 농촌진흥청에서는 가령 농업용 이상을 25년도에 쏘아 올리고 또 드론 이용해서 생육 데이터 얻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관련된 데이터가 사실 필드 차원에서 또 얻어지는 데이터와 연결해서 또 처방을 통해서 적정 생육을 만들고 그래서 수량과 품질을 올리는 그런 식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이 부분은 뭐 저희들이 같이 노력을 같이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좀 이 정도 우선. 예, 감사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했던 연구 중에서 앞으로 우리나라 그 농업인 후계자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하는 뭐 과제를 제가 한번 추진했던 적이 있습니다만은 주로 아마 숫자적으로 보면은 기농자가 그 상당한 부분을 갖다가 담당을 해야 될 것이고, 또 한쪽은 창업농 또는 승계농, 이제 그 양쪽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부분은 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뭐 구조적으로 좀 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뭐 그런 연구를 제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 한국농수산대학교 우리 친 박사님께서 주로 이제 농수산대학교 졸업생을 중심으로 이제 영농 승계에 관한 그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아마 이 중에는 그 주로 승계가 될 부분도 있고 또 창업농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지금 한농연에 지금 실장으로 계신 최병전 실장님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정보를 가지고 계실 거고 파악을 하고 계실 텐데, 최병전 실장님 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농연 중앙연합회 최범진 정책조정실장입니다. 저희 한농연은 이제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신 분들이 모인 단체다 보니까 저희는 청년농, 영농 승계에 관련해서 좀 중점적으로 좀 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자조집에서도 이제 신용관 교수님께서 발제하신 내용에도 나와 있다시피 고령 농업인이 이제 소용한 영농 기반을 청년 농업인에게 어떻게 이제 생계하느냐가 우리 농업의 이제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그런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2022년 농림공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 전체 농가 중에 70세 이상 경영주가 45.5%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까 발제에서도 언급했다시피 75세를 은퇴 시기로 이제 잡는다고 하면은 그냥 한 5년 이내에 거의 45% 50%에 가까운 농업인들이 이제 은퇴를 한다는 건데요. 그러나 이제 이전처럼 그 가업을 잇는 그 농업인 청년층이 좀 없다 보니 농가에서도 이제 그런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최근에 가족 구성원 내에 타인에게 영농 기반을 생계하는 제3자 생계가 좀 대안으로 많이 제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영농 생계는 농업 생산 활동을 위한 영농 기반과 자산을 동시에 이제 생계를 해야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제3자의 자산 생계가 가능한가라는 데서 좀 의문이 듭니다. 이러한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또 발제에서는 법인을 설립하여 영농 기반에 대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함으로써 그 지분을 이제 제3자에 승계하는 방안을 좀 제시하고 있는데요. 결국 농지에 대한 이제 소유권은 가족 구성원이 갖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칫 이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합법화하는 문제를 좀 불러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제 생계 농업인의 일정 부분 그런 지분을 갖더라도 가족 내 증여나 상속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제 경영권을 좀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불투명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것도 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제3자 승계 그리고 그 법인 설립을 통한 제3자 승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촘촘한 정책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청년층의 농업 분야 유입을 좀 유도하기 위해서는 농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안정적으로 우리 청년층이 영농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층의 이제 영농 창업에 앞서서 그 희망하는 농가에서 이제 영농 경험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영농 인턴제를 도입하면 어떨까 하는 싶습니다. 현재 정부는 만 18세에서 이제 39세까지 독립 영농 경력 3년 이하의 청년 창업농에 최대 3년간 월 100만 원씩 영농 정착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영농 인턴제를 도입하고 그 희망하는 농가에서 그런 영농 기술을 습득하면서 그 영농 정착 지원금을 좀 지급을 하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로 우리 농가에서 일정 부분 인건비를 좀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은 좀 안정적으로 영농 경험을 쌓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분들이 추후에 그 영농 승계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고용 농가에서 이런 영농 인턴 농업인들한테 영농을 승계하는 형태로 한다고 하면 좀 안정적으로 영농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자산 승계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만큼 고용 농가가 소유한 농지는 농지은행에서 매입을 하고 그런 그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농지를 인턴 농업인에 우선적으로 임대를 한다고 하면은 좀 안정적으로 이제 승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 때문에 저는 그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 매도가 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농지은행의 그 상속농지나 그런 비농업이 소유한 농지의 그런 매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농지 그 공사의 농지를 이제 임대 수탁 후에 농지은행에 매도할 경우에 그 임대 위탁 기간을 부분적으로 그 자경으로 인정해서 그런 양도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봤으면 합니다. 또한 이제 상당수 청년 농업인이 독립 경영주로서 주체적으로 농장을 운영하다기보다는 가족농의 이론으로 수동적으로 좀 농장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부모님과의 그런 갈등들도 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상속 공제 한도도 중요한 문제지만 그 증여세 감면 혜택을 조금 확대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농업인들 보면은 그 경영주 이제 부모님의 사망 이후에 비농업인 자녀와 농업인 자녀 간의 그런 상속 분쟁이나 이런 부분도 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속보다는 증여를 통한 그런 승계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뭐 그런 농업의 고령화나 그리고 이제 청년층의 유입 부족, 뭐 이런 인구 구조의 변화에 더해서 기후 변화와 같이 그 농업 환경 여건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뭐 현재 청년 농의 유입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첫 번째 발표와 같이 그런 농업의 선진화, 스마트 농업화나 그런 디지털 농업화는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런 부분이 같이 병행돼서
농업의 지속성을 좀 확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감사합니다. 사실 앞으로 우리 그 미래의 농업이라고 하면은 몇 가지 우리가 키워드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그 발표하신 우리 김 교수님의 그 인공지능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빅데이터, 그다음에 또 말할 것도 없이 그 농기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적정 농기계, 또 스마트 농업, 또 정밀 농업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미래의 농업에 대한 하나의 키워드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마침 농식품부의 스마트 농업 정책 과장으로 계신 이정삼 과장님께서 오늘 토론대로 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그 토론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마트 농업 정책과장 이정사입니다. 그 스마트 농업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금년 7월달에 농식품부가 스마트 농업 육성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육성법을 제정하고 내년 7월에 시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세부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스마트 농업의 가야 할 방향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데이터 기반입니다.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이 작물을 직접 키우는 이게 최종 3세대의 스마트팜인데요. 지금 데이터 수집 단계를 보니까 장목이 너무 많아요. 장목이 너무 많고 언제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해서 표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와서 딱 보니까 일단 청년농 대상으로 새롭게 스마트팜에 진입하는 청년농 대상으로 작목을 조사해 보니까 딱 4가지 품목이 100%입니다. 제일 많은 게 토마토가 한 40%, 그다음 딸기, 오이, 파프리카 이 4가지 품목이 거의 100%였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일단 농촌진흥청의 소득 자료집을 보니까 1등이 오이고 2등이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이 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새로 진입하는 청년들이 스마트팜을 이 4가지 품목이 100%인 이유는 결국 고비용을 들어서 이윤을 낼 수 있는 작목이 이게 판단됐기 때문에 들어온 거고요. 그래서 정부도 저희가 이제 2018년부터 생육 데이터는 수집 못하고 환경 데이터만 수집하고 있었는데 금년부터 이 4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우리 진흥청에 계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육 데이터하고 수량 데이터 같이 수집을 합니다. 대신 수집을 기존에는 데이터가 무조건 많다고 그럼 인공지능 의사에게 도움되는 게 아니고 정확한 데이터, 환경이 제어되는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가지고 있는 4군데 혁신밸리에서 정형화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정부 지원을 받는 시설과 농가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책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정밀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제공을 하고 그다음 단계에서는 민간이 역할은 정부가 제공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 농식품 사업 중에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폰 확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정부가 제공한 데이터를 가지고 민간 기업이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농업인들과 직접 실전을 하겠다. 그러면 정부가 한 3, 4억 정도 한 2년간 지원을 줍니다. 그래서 정부가 데이터를 생산하고 그다음에 민간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현장 농업인과 바로 응용하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였고요. 만약에 어떤 기업이 본인들이 만든 그 자재 가지고 자재와 데이터를 결합해서 농업인 서비스가 이것이 현장에 그 효과가 입증된다면 이것을 대규모 주산지로 확대시키는 그런 작업이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추진돼야 될 작업이고요. 그다음 3세대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저희 판단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외국의 시설과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작물을 키워도 외국 생산성이 100%를 못 따라갑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사람들이 스마트를 할 때 그냥 자동화시키고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의사결정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작물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작물에 대한 완벽한 이해. 다른 말로 하면 딸기가 됐든 토마토가 되었든 오이가 되었든 그 작물에 대한 완벽한 생장 모델링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데이터를 추구해야 최종적에 가서는 AI가 의사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방금 말씀 4개 작물에 대해서는 최고의 생산성을 원합니다. 최고의 생산을 원하면은 예를 들어 딸기다. 그럼 딸기를 정식을 해서 하루 단위로 이 딸기가 하루째, 열흘째, 100일째 영양분을 물을 얼마나 요구하는지 그리고 최고의 생산을 내기 위해서는 잎을 얼마나 많이 확보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열매를 몇 개를 확보해야 되는지 이것이 거의 1단 이전에 시간 단위로 완벽하게 모델링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를 집어넣으면은 AI가 스스로 학습을 해서 결정을 내리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또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결국은 그렇게 완벽하게 식물을 이해하려 그러면 우리 품종이어야 됩니다. 우리 품종이 됩니다. 왜냐하면 품종의 수명이 뭐 10년 정도인데요. 해외 품종을 도입해서 아무리 그 생장 그 작물에 대해서 모델링 하더라도 다음 단계 품종이 바뀌면 모델링을 또 다시 해야 되고 환경을 다시 세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품종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스마트팜이고 인공지능에 의한 작물 재배라는 것이 단순히 그런 공학적인 자동 제어가 아니고 우리 품종을 가지고 완벽하게 식물 생장 모델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데이터를 만들고 그다음에 자동 제어할 수 있는 체계를 시스템을 갖추고 시설을 갖춰야지만 우리가 글로벌 탑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자율주행이 기술이 완성이 됐는데 자율주행 플러스 자율 작업, 무인 자율 작업까지 할 수 있는 체계를 기업들이 갖출 수 있도록 금년 말에 이제 대규모 무인 자동화 첨단 단지를 전남에 완공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기업들이 오셔가지고 무인으로 무인 주행도 테스트하고 그다음 무인 자율 작업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정밀농업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뭐 존디어 같은 그런 기업들이 아까 교수님 보여준 슬라이드 있지만 다만 근데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1980년대 초반에 정밀농업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을 때는 그 예를 들어서 뭐 별량 시비 별량 방제죠. 토양 위치별로 시비량을 다르게 하고 토양 위치별로 농약 넣는 걸 다르게 하는 그것이 기본적으로 정밀농 개념입니다. 별량 시비 별량 방제인데 문제는 별량 시비 별량 방제를 하기 위한 한 의사결정 로봇이 됐던 농기계의 의사결정되는 그 한 점이 뭔가 하면 미국은 시작이 1에이커입니다. 1에이커. 그렇게 따지면은 결국은 1에이커가 뭐 200몇 평쯤 되는데 1에이커가 하나의 점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별량 방제 별량 시비를 하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몇십 헥타르가 하나의 필지가 돼야지만이 정밀 농업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정밀 농업을 할 수 있는 넓은 지역이 간척지라든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스마트 농업의 투용자가 노지보다는 시설론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돈 되는 작목에 집중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정부도 기업도 우리나라가 글로벌 탑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소득이 가장 높은 시설원의 부분에 스마트 농업 집중되고 있고 노지 분야는 아까 말씀하신 3대 농기계 회사들이 대부분 다 국내 시장보다는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물론 국내에서도 뭐 대규모 필지는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별량이 한 점이 1에이크다. 그걸 가고 우리 실정에 맞는 정밀농업 체계를 다르게 좀 구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한 일은 전국의 5개 지역에다가 크게 몇십 헥타, 100헥타까지 노지 스마트팜 단지를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단지를 조성해서 미국처럼 대규모 농지에 맞는 서비스 아니더라도 현장 농업인들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문제 해결들을 만들고 그것이 만들어지면 기업들이 농업인들로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주산지로 실정에 나가는 그런 체계를 지금 구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과장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이 주제는 GSNJ하고 그 아이팻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그런 세션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아이팻 그 사업으로 우리나라의 농기계를 동남아시아 지역에 어떻게 수출할 것인지 하는 그 수출 전략을 수립하는 과제를 몇 년간 제가 담당해 왔습니다만 그래서 동남아시아 거의 대부분의 나라를 제가 이제 시장 조사도 하고 또 정부 관계자들하고 이 그 앞으로 농기계에 대한 정책 방향도 논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 당시에 제가 본 것은 첨단이 능사는 아니다. 첨단이 필요하지만은 필요한 부분에 첨단이 들어가야 되고 실제로는 그 현실에 맞는 그 나라의 현실에 맞는 필요한 어떤 경우에는 적정 기술도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농기계가 계속해서 이제 편리하고 또 센서를 이용한 굉장히 첨단 쪽으로 자꾸 가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미국 등지로 되게 이제 우리나라 전체 농기계 한 절반 정도가 이제 그쪽으로 수출하고 절반은 우리 국내에서 사용하는데 동남아시아는 아직까지 첨단은 필요하지만은 적정한 기술 농기계 같으면은 어떤 그
뭐 자동화보다는 전자화보다는 수동 그 농기계의 그 수요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농기계 업체는 동남아시아에 수출하는데 상당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 일본의 농기계가 동남아 시장의 한 70% 내지 8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정하게 우리 농업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농업 경영의 목표는 이익을 창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이익을 창출하면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우리 나름의 농업을 이끌 것이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그 발표한 한쪽 그 지금 김 교수님이 발표하신 내용은 첨단 쪽의 내용이고 또 신 교수님이 발표하신 내용은 뭐 적정 기술은 아니지만 어떤 현실적인 문제, 현실적으로 우리 그 농업을 지금 이끌 사람은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농민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할 거냐 하는 그 양축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그 네 분 그 토론자를 모신 분들은 막 거기에 상당히 그 좀 공감이 가는 그런 말씀들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는 뭐 시간이 뭐 이제 한 10분, 15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플로에 계신 분들의 토론 또는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몇 분 받고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두 분 발표자가 대답을 하는 뭐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에 계신 분 중에 질문이나 토론하실 분이 있으면은 손을 들어주시고 자기가 간단한 그 자기 소개를 해주시고 질문의 요지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진행자 누가 있으면 또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느 분 뭐 먼저 손을 드시면은 제가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좀 말문을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예, 저 앞에 계신 분. 예. 저 마이크 예. 네, 안녕하세요. 저 농수축산신문의 박세준 기자입니다. 그 AI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학습이 필요하다는 건 이제 다들 상식이 돼가는 사실인데 제가 알기로 이 데이터를 플랫폼으로 모아서 이제 보다 빅데이터로 만들고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농식품 관련된 빅데이터 플랫폼만 해도 네 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AT에서 운영하는 것, 그리고 스마트팜 연구개발 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농정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등등 여러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R&D와 생산과 그리고 그 생육, 유통 이렇게 다들 분야가 따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농산업과 농업이 같이 사슬이 통일되게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빅데이터 분야 플랫폼은 유독 가치 사슬별로 데이터가 따로 노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라는 건 결국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어야지 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죄송합니다.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이 데이터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빅데이터 플랫폼의 통합이라던가 이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정상 과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좀 방금 박 기자님 질문하신 내용은 김태형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되 좀 다른 분 또 질문을 좀 더 받고 한꺼번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질문 또는 뭐 토론자가 있으면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 뭐 더 질문 내용을 좀 더 프로에 계신 분께 찾기까지 우선 김 교수님께서 방금 박 기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어떤 정부 정책이나 이 방향성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제가 그 답변을 잘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지금 느끼기로는 네. 산업 분야에서도 이런 빅데이터 연계라든가 교류를 어떻게 하고 있고 이걸 농업 분야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예. 사례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도 가장 좀 잘 돼 있는 분야가 의료 쪽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의료 쪽은 이제 그 빅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이제 그 용어부터 용어부터 시작을 해서 그 파이어라는 좀 플랫폼이 있거든요. 그런 그 용어의 정의부터 이제 표준화를 시키고,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각각 병원에서 이제 모이는 데이터 형태들이 다 다르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통합해서 관리를 할까에 대한 플랫폼을 그나마 그래 잘 하고 있는 곳이 이제 의료 쪽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료 쪽에서 저희가 또 많이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제가 그 이쪽 분야에 와가지고 좀 느끼기에는 저희 그 데이터 물론 통합도 일단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그 전에 일단 그 좀 이 세분화된 분야만이라도 먼저 좀 잘 시작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 데이터를 활용하기에도 아직은 조금 이 도메인 전문가와 그다음에 또 AI 전문가와 이 상호 간의 어떤 이해가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좀 더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각 도메인 전문가도 마찬가지고 저 같은 AI 연구자도 마찬가지고 좀 더 긴밀하게 좀 협업을 해야 할 것 같다는 그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스마트팜 분야는 그 플랫폼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연구개발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연구개발 결과를 다 모아놓고 있고, 저희까지 운영하는 스마트팜 코리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설 온실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를 목적으로 생육 데이터하고 환경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통은 뭐 다른 유통 관련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데, 일단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데 빅데이터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불리려 하면 데이터의 양이 많아서 빅데이터가 아니고 반드시 실시간 의사결정 시스템을 지원해 줘야지만이 플랫폼이라는 용어와 빅데이터라는 용어를 쓸 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공부문에서 모으는 플랫폼이 그냥 대량의 데이터를 모아놓은 공공 데이터 플랫폼인지 아니면 특정한 목적을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 플랫폼인지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방금 이제 기자님 말씀하신 ATS 운영 농넷이라든가 그다음에 스마트팜 연구개발 사업단에서 만들고 있는 그 데이터 플랫폼은 기존의 데이터를 모은 공공 데이터의 집합소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팜 코리아에서 데이터를 모으는 이유는 농업이든 기업인들이든 이 데이터를 가져가서 특정 솔루션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제공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중간 단계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민간에서 데이터를 그런 플랫폼을 만들지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정부에서 빅데이터라든가 데이터 플랫폼, 실시간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체계가 바로 아니더라도 그런 체계를 만들 수 있는 데이터를 모으는 장소로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각의 목적이 지금 단계에서는 목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현재는 방금 말씀한 4개 플랫폼을 통합은 하지 않고요. 다만 필요에 따라서 들어가면은 원하는 데이터를 갖다 쓸 수 있도록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 데이터가 4가지 플랫폼을 다 모으는 것이 전체 솔루션 개발이든가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드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은 그때 이제 통합하는 것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말씀하십시오. 예. 이제 스마트팜 이제 빅데이터를 이렇게 수집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스마트 공장은 동일 업종일지라도 매우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절대 데이터가 여러 공장 데이터가 함께 모이지 않습니다. 하나의 공장 데이터 안에서 그 데이터를 보고 효율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데, 다행히도 스마트팜은 같은 품목에 대해서 우수농가, 초보농가 데이터들이 모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좀 스마트팜 공장에 비해서 스마트팜이 상당히 좀 빨리 나올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다만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생산, 유통 전체가 이렇게 통합되는 것은 뭐 왜 빨리 안 하냐는데, 아직은 이제 생산 부분도 좀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거기 좀 더 집중하고 시간이 지나면 통합이 될 거로 보여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플로에서 또 뭐 질문이나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저기 중간에 손을 드셨습니다만.
예, 저는 농업위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상윤입니다. 이게 질문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이 분과 들어오면서 이 발표 두 개가 사실은 이렇게 조금 따로 이렇게 잘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구조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목을 보면 이제 새로운 농업, 새로운 영농 주체의 육성 이렇게 돼 있고 이제 공통점을 찾는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제 미래 농업의 주체와 그 영농 수단에 대해서 지금 이 분과에서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문득 든 생각은 이제 아무래도 스마트팜이나 이런 것들은 초기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구조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구축화된 스마트팜 농가들이 사실은 이제 뭐 개인 농업인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약간 기업형으로 가는 경향도 다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미래의 주체인 청년 농업인들이 과연 이런 스마트팜 쪽으로 이제 이런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이런 스마트팜에 진입이 가능한 것인가,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진입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경영주로 들어갈 수 있는 확률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스마트팜에 고용된 종사자로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했을 때 청년 농업인들의 미래를 보여줄 때는 어떤 종사자보다는 어떤 주도적인 이제 경영주 쪽으로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렇다고 그러면은 뭐 이게 답이 있는 건 아니고 결국은 뭐 창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을 건데 이 청년 농업인들이 이제 이런 스마트팜이라는 이런 이제 좋은 기술을 갖고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농업에 진입을 해서 계속 영농 활동을 지속을 하려면 과연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좀 뭐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좀 코멘트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농식품부 과장님께서는 뭐 창업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에도 분명히 말씀을 주실 것 같은데 실은 이제 그 최범진 실장님께서도 아마 청년 농업인들이 이런 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혹시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말씀을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어느덧 지금 우리가 정해진 시간이 거의 이제 다 됐습니다만은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신용관 교수님께서 답변할 수 있는 만큼 답변하시고 또 지금까지 나온 토론 중에 또 추가로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토론 감사드리고요. 바튼 오늘 나왔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오늘 제가 발표한 내용들은 앞으로 이제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 농가의 유무형의 자산을 어떻게 원활히 승계를 할 것이냐가 앞으로 농업을 이제 결정질 수도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원활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쓸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크게 이제 세 가지 정책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경영 형태를 어떻게 가져가는 게 맞는 건지, 두 번째는 기술이나 정보 컨설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세 번째는 이양을 위한 세제 관련된 내용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와 관련된 각각의 이제 정책들을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오늘 코멘트하신 내용들을 봐도 일단 양승범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양자와 선계사의 접점 형태, 이건 어떻게 보면 기술이나 정보 컨설팅을 할 때 어떻게 누가 주체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좀 녹아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최범준 실장님 말씀하셨던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법인 선계가 제3자 선계가 됐을 때의 문제점, 이거는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영농 인턴 제도, 이것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영농 인턴 제도는 꼭 인턴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영농 취업을 해도 되느냐라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건 그렇게 이제 검토를 한번 해보고, 또 증여세 문제는 공제 한도 플러스 증여세나 상속세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상윤 박사님 말씀하셨던 스마트팜에 진입했을 때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전주에 있는데요. 김제
스마트팜 시설의 컨설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던 젊은 사람들하고의 의견에 의하면 일단 정부 정책 자금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매년 그 스마트팜 시설도 설치를 하고 있고 지원을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라 아직까지 이제 담보도 없고 또 자금이 부족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담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가 아마 가장 큰 애로사항이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각 그 4개 지역에서 스마트팜 시설에서 기술이나 이런 걸 배우고 있는데, 이런 기술 쪽과 관련돼서는 많이 좀 배우지만 이 경영과 관련된 이 개념에 대해서는 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컨설팅 업무 이런 거와 해서 하게 되면 이 담보 문제하고 정보 컨설팅 문제 두 가지가 지금 농가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우리가 지금 오늘 주어진 사실은 90분이라고 하는 그 짧은 시간에 미래의 그 지속 가능한 그 농업을 어떻게 우리가 모색할 거냐 하는 충분한 답변은 되지 않지만은 우리가 앞으로 뭐에 좀 중점을 둬서 어디에 좀 핵심적인 주제로 삼아 가지고 뭔가를 방법을 찾을 건지 하는 일종의 시작점으로서는 꽤 정말 좋은 출발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만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속적으로 좀 새로운 방법을 좀 찾는 이런 작업들이 좀 계속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 여기 주제 발표하신 2분, 그리고 또 지정 토론자로 참석하신 4분, 그리고 또 프로에 계신 분 활발하게 이 주제에 대해서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 3분과 새로운 농업, 새로운 영농 주체의 육성이라고 하는 세션 이상으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